불과 나흘 전이었습니다. 6월 1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인 8,788, 장중엔 8,874까지 찍었어요. 1년 만에 2배가 오르며 세계 1위 증시라는 환호가 터져나온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 금요일 모든 게 흔들렸어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5.54% 폭락해 8,160으로 주저앉았고 장 초반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9.9%, 삼성전자가 6.4% 급락하면서 반도체가 지수를 통째로 끌어내렸어요. 환호 나흘 만에 첫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폭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하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예요. HBM 반도체의 펀더멘털이 진짜로 깨진 건가? 아니면 밸류에이션과 심리, 금리 때문인가? 지수 숫자가 아니라 기업과 수급으로 추측 없이 데이터로만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숫자로 정확히 보시죠. 코스피 마이너스 5.54%, 코스닥은 마이너스 4.5%였습니다. 개별 종목은 더 셌어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6.4%,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9.9%, 그리고 무서운 건 레버리지입니다. 5월 말에 막 나온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는 하루에 20%가 증발했어요. 오전 9시 8분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장중 8,038까지 밀렸습니다. 환율도 한몫 셌어요. 원달러가 1,539원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20거래일 연속 순매도였고요. 다만 한 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5천억 원 넘게 받아내면서 낙폭을 방어했다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뒤에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폭락, 사실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날 미국 증시를 보면 나스닥이 4.2% 빠졌는데 반도체는 그보다 훨씬 더 무너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약 9%, 2020년 코로나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 넘게 빠지며 시총 5조 달러가 깨졌고 마이크론이 13%, 마벨이 16%, AMD와 인텔도 11%씩 폭락했어요. 단 하루에 AI 반도체에서 1조 달러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미심장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대만 TSMC는 4% 정도만 빠졌습니다. 왜냐면 이번 충격의 진앙이 AI 가속기와 메모리였거든요. 즉, 이건 시장 전체의 붕괴가 아니라 AI 거래의 되감기, 특정 섹터의 차익 실현이었던 겁니다. 9주 연속 오르던 과열이 한 번에 풀린 거죠. 공포지수 VIX는 40% 급등했고 비트코인도 한 주에 17% 빠졌습니다. 그럼 잠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되짚고 또 얼마나 빠진 건지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작년 말 4,214에서 시작해서 올해 2월에 6,000, 5월에 8,000을 뚫고 6월 1일 8,788까지 1년도 안 돼 2배가 됐어요. 2025년 한 해 수익률이 75.6%로 G20과 OECD를 통틀어 세계 1위였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S&P는 18%였으니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금요일에 5.5%나 빠졌지만 코스피는 2026년 들어 여전히 약 93% 올라 있어요. 사상 최고점 대비로는 약 8.7% 하락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상승분을 다 토해낸 원위치가 아니라 거대한 상승장 속에서 처음 맞은 큰 조정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이 구분을 해야 공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유독 세게 빠졌을까요? 답은 쏠림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의 약 29%, SK하이닉스가 약 16%, 단 두 종목이 전체의 54%예요. 더 무서운 건 올해 코스피 상승분의 무려 72%를 이 두 종목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올릴 때도 둘이 올렸고 내릴 때도 둘이 내린 거죠.
사실상 코스피 지수가 곧 반도체 두 종목인 셈입니다. 이 상승의 진짜 엔진은 AI 메모리, 그러니까 HBM 슈퍼사이클이었어요.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영업이익률 72%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냈고 미국 마이크론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실적이 흔들린다는 신호만 나와도 지수 전체가 휘청이는 구조가 된 거예요. 바로 금요일에 그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 신호, 즉 방아쇠가 뭐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한 방의 악재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쳤어요. 첫째, 브로드컴 쇼크입니다. 이 AI 칩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AI 매출 전망을 더 올리지 않았어요. 시장은 이걸 천장에 닿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주가가 12% 넘게 빠졌습니다. 둘째, 엔비디아 차세대 칩의 메모리를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사실 이건 오해에 가까웠어요. 줄인 건 일반 시스템 메모리고 정작 핵심인 HBM은 그대로였거든요. 분석을 낸 본인도 악재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고요. 셋째, 같은 날 나온 미국 5월 고용지표가 예상의 2배인 17만 2천 개로 너무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국채금리가 튀었습니다. 비싼 기술주엔 독이죠. 이 세 개가 9주 연속 오른 과열장에 떨어지니 차익 실현이 폭발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HBM 펀더멘털이 진짜로 깨진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어도 지금 데이터로는 아니다입니다. 보세요. HBM은 2026년 물량이 사실상 매진이고 차세대 HBM사는 기존보다 50%나 비싼 값에 팔립니다. 결정적으로 폭락한 바로 그날 6월 5일에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세 곳의 HBM사를 차세대 칩용으로 인증했어요.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영업이익률을 81%로 가이드했고 디램 가격도 2분기에 또 60% 안팎 올랐습니다. 수요가 무너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다고 마냥 안심하라는 건 아닙니다. 경계할 단서도 분명히 있어요. 가격 상승의 속도는 둔화되기 시작했고 AI 투자가 실제로 돈을 버느냐는 ROI 의문도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직한 결론은 이겁니다. 금요일은 수요가 붕괴한 게 아니라 시장이 의심을 가격에 반영한 날이었어요. 그럼 펀더가 안 깨졌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여기서 진짜 약세론의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가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사이클이 심하다는 점이에요. 역사적으로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거의 예외 없이 1, 2년 안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호황으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너도 나도 공장을 짓고 그 공장들이 한꺼번에 가동되는 순간 공급 과잉이 와서 가격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공급 파도가 바로 2027년에서 28년에 몰려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용인과 미국 공장, 삼성의 신규 라인, 마이크론의 일본 공장이 그때 쏟아져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실적은 3분기에 정점을 찍고 연말쯤 팔아라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다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사이클 전망은 양쪽 다 자주 틀립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4년 9월에 메모리 겨울이 온다며 하이닉스 목표가를 26만에서 12만으로 확 낮췄어요. 그런데 그 뒤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모건 스탠리도 지금은 비중 확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 단정에 베팅하는 건 위험해요. 이번엔 밸류에이션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역설이 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내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약 6.8배예요. 숫자만 보면 굉장히 쌉니다. 강세로는 이익이 폭증하는데 PER이 7배도 안 되니 닷컴 거품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죠. 그런데 회의론의 반박이 날카롭습니다. 그 낮은 배수가 정점 이익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라 이익이 꺾이는 순간 분모가 작아지면서 PER이 거꾸로 확 튀어오릅니다. 자산 대비 가격인 PBR로 보면 오히려 역사적 고점권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싸다는 게 안심의 근거가 아닐 수 있어요. PER이 싼지 비싼지보다
그 이익이 지속되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고점에서 싸 보이는 함정, 이걸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엔 수급의 그늘을 봐야 합니다. 두 가지가 뇌관이에요. 첫째, 외국인입니다. 사실 외국인은 폭락 전부터 팔고 있었어요. 5월 한 달 순매도가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 그 매도의 약 82%가 삼성과 하이닉스에 집중됐습니다. 20거래일 연속 순매도였고 17년 만에 최고로 오른 원달러 환율이 이탈을 더 부추겼죠. 둘째, 더 위험한 건 개인의 레버리지입니다. 빚내서 투자한 신용융자 잔고가 약 38조 원으로 사상 최대예요. 주가가 빠지면 강제로 청산되는 반대 매매가 5월에 이미 707억 원으로 올해 최대를 찍었고요. 게다가 5월 말에 나온 단일 종목 2배 ETF는 음의 감마라는 특성 때문에 급락하면 기계적으로 더 팔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월요일에 개파락으로 출발하면 이 강제 매도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낙폭을 더 키울 수 있거든요. 금요일에 개인이 받아낸 그 물량이 레버리지였다면 월요일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상승이 전부 사이클과 거품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진짜 구조적인 변화도 함께 있었어요. 바로 밸류업과 상법 개정입니다. 한국 주식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똑같은 자산과 이익을 가져도 외국보다 싸게 거래됐어요. 주가순 자산 비율 PBR이 1배 수준으로 글로벌 평균 2.3배의 절반도 안 됐죠. 원인으로는 재벌 지배구조, 낮은 배당, 소수주주를 무시하는 관행이 꼽혀왔는데 드디어 여기에 메스를 댔습니다. 2025년 7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이 통과됐어요. 이건 정말 핵심적인 전환입니다. 삼성은 16조, 현대차는 4조 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고 배당에 세금 혜택도 생겼고요. 중요한 건 이번 상승에는 반도체 사이클뿐 아니라 사이클과 무관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지배구조 개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반도체가 조정을 받아도 이 구조적 재평가가 한국 증시의 하단을 받쳐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비교를 하나 해야 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에요.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가 정확히 이걸 경고합니다. 그는 미국 반도체 지수가 2달 만에 92% 오른 게 2000년 닷컴 정점 직전에 99% 상승과 소름 끼치게 닮았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AI 반도체 랠리는 2000년 고점의 7% 이내까지 와 있습니다. 그때 시스코를 기억하시나요? 인터넷 시대의 핵심 장비를 팔며 세계 1위가 됐지만 정점에 산 사람은 주가가 회복되는데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회사는 멀쩡히 성장했는데도요. 위대한 기업과 위대한 주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반론도 분명합니다. 2000년 시스코는 매출의 39배에 거래됐지만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는 미래이익의 6.8배예요. 실제로 큰 돈을 벌고 있고 밸류도 그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핵심은 닷컴처럼 무너질 거라 단정할 수도 절대 아니라고 안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싸 보이는 그 배수가 정점 이익 위에 있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음 주가 분수령입니다. 일정을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가장 큰 고비는 6월 11일 목요일,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되는 쿼드 위칭입니다. 쌓인 파생 포지션이 큰 만큼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인 6월 12일엔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워낙 초대형이라 전 세계 자금이 여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한국 같은 신흥국에서 돈이 빠질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을게요. 같은 날 6월 11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라 금융안정회의입니다. 다음 금리 결정은 7월이에요. 미국 FOMC도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6월 16일에서 17일입니다. 한편 정부는 레버리지와 쏠림을 우려하며 환율 구두 개입에 나섰고 2배 ETF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반등일까요? 추가 하락일까요?
양쪽 다 들어보겠습니다. 강세로는 이렇게 봅니다. 키움증권 같은 곳은 이건 펀더멘털 악화가 아니라 단순 차익 실현이라고 해요. HBM은 여전히 매진이고 6월 5일에 3사 인증까지 받았고 PER은 6.8배로 싸다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목표만 2천을 그대로 두면서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했고 노무라는 11,000을 봅니다. 무엇보다 금요일에 개인이 5천억 넘게 저가 매수에 나섰고요. 반대로 효율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종목이 시총의 54%인 극단적 쏠림, 외국인 사상 최대 매도, 17년 최고 환율, 그리고 레버리지 폭탄이 도사리고 있어요. 2027년 공급 파도와 AI 투자 ROI 의문도 여전하고요. 당장 다음 주 쿼드 위칭과 스페이스X 상장이 유동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JP모건은 코스피 목표는 높이면서도 반도체는 이미 중립으로 한 단계 낮췄어요. 누가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장과 기관들의 시선도 정리해 볼까요? 국내에선 키움의 한지영 같은 전략가가 펀더 악화가 아닌 단순 차익 실현이라 추세적 하락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해외 기관 중 골드만삭스는 사상 최고에도 한국은 싸다며 목표만 2천을 유지하고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요. 노무라는 11,000, 모건 스탠리도 1만 안팎을 제시합니다. 다만 JP모건은 코스피 목표는 높이면서도 반도체만은 중립으로 한 단계 낮췄어요. 반대편엔 신중론이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AI는 거품의 초기 단계이고 유동성이 마르면 터진다고 봐요. 다음 주 스페이스X가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결국 균형은 이겁니다. 6.8배 PER은 싸다는 말과 고점에서 싸 보이는 함정이라는 말, 둘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다 거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6월 5일 검은 금요일, 한국 증시는 무엇을 말해준 걸까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번 폭락은 수요 붕괴가 아니라 의심과 밸류에이션, 금리, 그리고 레버리지가 한꺼번에 겹친 복합 충격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정리하면 HBM 펀더멘털은 아직 안 깨졌어요. 매진이고 가격은 오르고 그날 3사 인증까지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리스크는 따로 있습니다. 2027년 공급파도, AI 투자의 ROI, 두 종목에 대한 극단적 쏠림, 그리고 고점 밸류에이션이죠. 이건 거대한 상승장 속 첫 큰 조정이지 아직 원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주가로 가는 관점에서 5가지만 지켜보세요. 첫째, HBM 주문과 가격이 실제로 꺾이는지, 둘째, 2027년 공급, 셋째, 외국인 수급과 환율, 넷째, 반대매매 같은 레버리지 청산, 다섯째, 다음 주 쿼드 위칭과 스페이스X 유동성입니다. 지수의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반도체의 실적과 수급을 보십시오. 오늘도 공포와 환상을 걷어내고 데이터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